자,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정말 우리 뭐라 그럴까요? 정말 2,000선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정반대. 그때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엄청 상승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 상황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장 상황이요. 말씀하신 그대로죠. 6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뭐 밥 먹으러 가서도 옆 테이블에서 이제 경기 침체 온다더라, 주식 다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가 아니라 다른 그냥 여의도 외부의 금융권이랑 별로 상관없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금융권이 아닌 쪽에 계신 분들도 되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시장에 나오시는 전문가 분들 중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영상의 조회수가 또 대단히 높아지고 뭐 이랬었죠. 한 달 전, 2달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단은 트리거는 그 7월 27일 그때 FOMC에서 이제 약간 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정도의 스탠스를 내비쳤을 때 시장이 좀 많이 환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지난주 수요일에 CPI 발표가 나기 전에 그때도 이미 랠리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CPI가 피크아웃을 할 걸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CPI가 전월 보다는 그 YOY 상승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높으면은 또 급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CPI가 전년 대비 8.5%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또 하회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시장은 다시 랠리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그 이 시장에 대해서 성격 이야기하시는 그 어떤 전문가분들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한쪽 파트는 베어마켓 랠리, 그리고 거의 상단에 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나스닥의 상승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건 상승장의 모습 아니야? 이제 본격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홍진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6월 말 지나고 7월 초부터도 사실 슬금슬금 반등은 있었고, 그때부터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진성 반등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떤 경로로 흘러갈지는 뭐 누군가는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도 모르고요. 근데 일단 7월에는 그래도 좀 마음은 편했던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너무나 부정적으로 편향되신 분들이 많았고, 또 여러 증권 방송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혹은 영상 조회수가, 좀 대표님께는 아쉬운 얘기지만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구독자도 성장세가 멈췄었고, 그런 걸로 봐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었고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밸류에이션 레벨은 또 꽤나 싼 국면, 그러니까 아주 싼 건 아닌데 비싸다고 하긴 어려운 국면에 진입을 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6월 말 7월 중순 그쯤 국면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때다라고 저도 몇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잠깐만요. 물 한 잔 드시면서 드시면서 제가 그 분위기를, 제가 느끼던 체감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한 2주 전서부터인가요? 3주 전서부터인가 그 시장은 반등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경기 침체 오고 세상은 다운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구독 취소 이거를 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반대의 그 어떤 인버스 투자 아니면은 이렇게 좀 더 경기 침체 얘기가 될 거야라는 식의 어떤 영상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괜찮은데,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라는 긍정적인 뷰에 대해서는 구독 취소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하락이 워낙에 거셌다 보니까 또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런 분들은 또 속성이 잠깐 반등을 하면은 베어마켓 랠리야 이러면서 잠깐 올랐을 때 거기다가 대고 또 인버스를 잡고,
그러다가 또 반등하면 또 인버스를 잡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자기 원하는 쪽으로 보려는 편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쨌거나 이 가격이라는 거는 예측인 거잖아요. 그 펀더멘탈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펀더멘탈 안 좋아질 건 당연히 알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났는데 2분기 실적은 또 생각보단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나면 이제는 또 3분기엔 이제 본격적으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레벨은 높은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신규 주문을 줄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에는 진짜 나빠질 거야.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전망은 아마 맞을 거예요.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요 표현 기정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기정사실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라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반응하는 거고 그래서 4분기 지나고 내년 됐을 때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 코스피는 지금 내년 컨센은 한 200조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올해 컨센이 뭐 연초에는 185조 정도 됐다가 지금은 173조 정도로 내려갔다가 이제 연말 되면은 뭐 보통은 더 내려가니까 뭐 165조. 내년도 시총 분위기를 200조? 코스피 전체의 순이익. 순이익을. 순이익이 올해는 이제 170조 원저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내년의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200조 정도로 시작은 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줄어들긴 하겠죠. 네. 근데 올해는 한전이 적자가 워낙 심해서 20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어쨌거나 원가 인상분을 한전이 다 떠안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를 내겠다,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 전기요금 인상분이 다른 기업들의 비용 인상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고 원가가 빠지면서 한전이 적자폭이 줄어든다면 그 적자 폭 줄어드는 분은 고스란히 코스피의 순이익 증가 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00조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내년 180조 정도 기대하는 게 뭐 아주 낙관적인 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자 올해 만약에 160조로 끝나고 내년 180조가 된다면 그러면은 20조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대충 한 13%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은 코스피 순이익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랠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한 5월쯤에 한창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언제까지 안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일단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중간선거쯤 해서 또 경기 부양안이 나올 거고 그때쯤 되면은 다들 내년 실적을 볼 거기 때문에 4분기에는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라는 게 좀 매크로 보시는 분들의 일종의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니까 10월, 11월에 반등을 했어야 될 게 지금 반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펀더멘탈 안 좋은 건 맞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이제 내년에 한 180조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시총이 2,000조거든요. 네. 이게 많이 빠졌을 때는 한 1,700조 언저리까지 빠졌었는데 그때는 진짜 코스피 순이익이 한 175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10배잖아요. 175조 대비 1,750조 하면 10배인데 그러면 코스피 레인지가 8배에서 12배 사이였으니까 그럼 딱 중간인 10배 정도면은 여기에서 뭐 더 빠져봤자 얼마나 손해를 보겠냐. 길게 보면 뭐 순이익은 언젠가 늘어날 거고 하니까 여기서는 크게 손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개별 주식들이 멀쩡한 회사들이 6월에 다 같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에는 좀 맘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코스피 시총 2,000조에 현재 컨센서스 한 165조를 반영을 하면은 한 12배가 넘어가죠. 그럼 조금 더 좋게 봐서 어차피 8월이고 이제 하반기니까 내년을 보자라고 해서 180조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1배 정도죠. 그러니까 8배, 12배 레인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레인지에서 약간 위쪽인데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부담이 생긴 상태인 거죠. 뭐 비싸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여기서 굳이 시장이 랠리를 할 것인가? 랠리를 할 거라고 주장을 하겠다면은 일단 내년 실적 좋을 거 그 어닝 모멘텀 더하기 코스피 이익 레벨에 조금 왜곡이 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훌륭한 성장주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8배, 12배 레인지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주장이 맞다 치고 그럼 LG 엔솔이 들어오면서 PER을 한 0.5배 정도 들어 올리긴 했거든요. 네. 100조짜리인데 순이익 1조 정도, 1조가 좀 안 됐었죠. 대충 1조라 치고 순이익 1조에 시총 100조짜리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코스피를 뭐 한 0.5배 정도 들어 올렸다 치고 그러면은 레인지가 8배에서 12배 사이가 아니라 8.5배에서 12.5배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현재 11배에서 12.5배까지 룸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봤자 뭐 한 14%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 14%를 보고 베팅을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아래 위를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다운사이드를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다시 10배 혹은 9배 혹은 정말 안 좋게 8배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다운사이드 포텐셜은 뭐 20% 30%까지도 나오는 상태인데 이게 매력적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경로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싸니까 사자라고 말할 구간은 지났다. 지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월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10월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하반기에 좋아질 때 그때 좀 비중을 줄였다가 그때 사자 했는데 지금 벌써 올랐단 말이죠. 그럼 그 전까지의 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의 뷰를 의거하면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헷갈리는 게 기관은 팔고 있어요. 팔고 있나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이 시그널이.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 살 때 우리도 사야 된다. 따라서 해야 된다. 외국인의 동향이 결국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전체 시총을 많이 따라가는 게 맞고요. 사실 그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있군요. 일단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몇 가지 안 돼요. 그냥 딱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위험 자산 선호,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낫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흥국 선호,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낫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 다음에 가끔씩 뭐 한국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이거는 가끔이고 지금은 그 기대는 넣어두는 게 좋을 거고 그럼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셋 다 어느 정도 말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이 좀 완화적 스탠스로 나오고 그게 어떤 분위기 변화의 트리거가 됐다면은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액션은 당연히 채권보다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고 이제 돈을 좀 풀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럼 채권은 이제 오를 거니까 올랐으니까 팔고 판 걸로 이제 주식시장 좋아질 거니까 주식을 사고 거기에 더하기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으니까 돈을 푸니까 달러 약세로 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미국 주식 혹은 선진국 주식보다는 신흥국 주식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되게 단기 움직임인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 때처럼 어떤 되게 큰 한 6개월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계속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한 2주 정도의 움직임이 이런 이유로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는 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베팅을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이거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미국이 칩4 동맹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굳이 한국에 나쁠 거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공부를 해봤을 때 뭐 한국엔 굳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뭐 이걸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내년 이후 캐펙스를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반등을 했다가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었나요? 또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반등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도 조금은 애매한 구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홍 대표님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현재 수급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보고 투자하지? 라고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지? 어떤 지표들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은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좀 틀린가요? 다른가요? 성격이? 가치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짧게, 최대한 짧게. 네,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왜요? 가치 투자가 하긴 예전에는 되게 그 최선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치 투자가 주류였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좀 요 용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치 투자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투자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좀 논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준다.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로 쓰는 용어는 펀더멘탈에 기반한 투자라거나 혹은 탑다운 바텀업 투자. 요런 거는 그나마 좀 정의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그 아까 하신 질문을 받자면은 일단 그 시장의 상태를 좀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크로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그게 좋은 쪽, 나쁜 쪽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는 애매한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좀 되게 불편하다. 여기선 좀 되게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겠다. 다 같이 급락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좀 불안불안한 국면이 있고 반대로 시장 전반적으로 너무 싸서 그래서 지금은 좀 맘 편하게 대충 아무거나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면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시장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을 믿고 그냥 가자라고 생각할 국면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 시장에서 기간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는 요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를 딱딱딱 둬서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85점 이상이면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매크로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일 때 매수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조금만 사고 지켜보거나 그래야 할 국면들이 가끔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1월 같은 국면이 저는 윗구간, 위험한 구간. 그러니까 매크로가 좀 부진 이상해 보이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했어야 했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말 정도는 약간의 이제 아래쪽 구간. 그러니까 이제 좀 맘 편하게 주식을 대충 사도 되겠다. 라는 구간이었던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는 현재 상태는 그냥 그 80%의 애매한 구간인 거죠. 매크로를 보긴 보되 이걸 가지고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을 하진 말자라는 그런 상태인 거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내가 믿고 갈 회사들이 잘 버티고 있느냐. 일단 인플레이션은 되게 심했는데 그럼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얼마나 원가 절감을 잘 했고 혹은 다른 회사가 무너져갈 때 새로운 매출처를 구했고 사실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 혹은 40% 늘어난 회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2분기도 실적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좋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가 많이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작년보다 오히려 하락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움직임 때문에 6월 들어서 특히 좀 도매급으로 다 같이 얻어맞은 거죠. 그럼 그런 회사들을 내가 발견해서 보고 있다면은 그런 회사들을 계속 쥐고 가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은 구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어떤 우리 홍 대표님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투자 철학이 담겨 있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이제 올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어떤 식의 그 지표를,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의 포지션을 바꿨던 어떤 흐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시기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컴플라이언스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그 적당한 얘기를 선에서. 하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그러니까 왜 팔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네. 위험하니까 일단 비중을 막 50%로 확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량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또 비중을 또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과격하게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 1월에는 현금 비중이 한 50%까지 가 있긴 했었어요. 뭐 여러 좀 이유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다행히 1월에는 별로 얻어맞지 않았고, 근데 2월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는 한 4월까지는 성과가 좋았거든요. YTD, 그러니까 연초 이후 수익률로 플러스를 내고 있었어요. 5월 첫째 주, 한 둘째 주 정도에 살짝 마이너스로 갔었는데, 일단 1월에 되게 크게 아웃퍼폼을 했고 2월에도 플러스가 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현금이 너무 많아서 2월에는 현금을 좀 줄이긴 했고요. 공교롭게도 그때 또 워런 버핏도 현금을 좀 줄이고 있더라고요. 약간 뿌듯했었는데 아무튼 3, 4월까지는 그래도 좀 이게 되게 애매했던 게 저희가 성과가 좋다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제가 좋게 보는 회사들은 주가가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월에 주가가 빠진 회사들은 사실 작년부터 되게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래의 성장 기대치를 과감하게 많이 당겨온, 그러니까 할인율을 낮춰가고 미래의 성장 기대감을 되게 높게 잡은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이거는 사실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올해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QT도 생각보다 빨리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쯤에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성장주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이제 되게 좋은 걸 보면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크로 지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심리. 네, 심리. 뭘 믿고 있는가라는 거고. 근데 막상 아무리 좋게 보고 싶다 하더라도 막상 본인 주머니에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좋게 보는 시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이 됐던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펀더멘탈한 어떤 공식을 왜곡해가면서까지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좋을 거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주식들은 좀 많이 비워넣거나 아니면 더 사고 싶어도 사지 않거나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저희도 약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6월 들어서 저희도 좀 많이 손실이 났어요. 급락을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 역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그냥 모두가 맞는 건데 그냥 순서가 있을 뿐이구나, 얻어맞는 순서가 있을 뿐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닫고, 어쨌거나 그때 이제 전 종목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살만하냐라고 봤을 때 살 주식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은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라는 상태였는데 6월 말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사고 싶은 주식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건 혹은 사고 싶지만 좀 비싸서 못 건드리고 있는 주식들, 이 주식들이 되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니 왜 귀하신 분이 이런 누추한 가격에 와 계십니까? 누추한.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좀 주워 담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6월, 7월, 8월 들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때 반등을 한 주식들이 어떤 종류의 주식이냐면은 올 상반기에 이제 많이 급락을 했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주식들이 이제 다시 돈을 푸는 건가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이 반등을 했고, 근데 제가 좋게 보는 이런 주식들은 물론 반등은 했는데 약간 시장이랑 비슷하게 혹은 시장보다 약간 뒤처지는 정도의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런 주식들은 뭐 일단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속 이익 체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체력이 좋아질수록 향후에 이 개별 기업들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더 사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그 좋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섹터예요? 그 회사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좀 걸리나요? 네, 회사 이름은 그렇고요. 네, 회사 이름은 딱 걸리는 거고요. 걸리는 거고. 섹터. 제가 탑다운으로 섹터별로 보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 뭐 소재나 이건 섹터를 얘기하면 종목들이 다 나오는 건데 뭐 반도체 쪽에서 소재뿐만 아니라 그 약간 소재와 약간 비슷한 성격의 부품들이 있어요. 그 소모품 성격의. 그런 회사들은 다 계속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는 또, 뭐, 어차피 개별 기업들은 여러 이슈가 많으니까, 회사는 되게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여러 이슈로 좀 주가가 급락했던 회사들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여전히 실적이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뭐 몇 개를 사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펀더멘탈이 되게 좋다기보다는 약간 뭐 저도 어쨌거나 뭐 단 한 가지 스타일로만 하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탑다운 관점에서 이런 섹터들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네, 그런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몇 개를 사놓긴 했는데, 네, 그것들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지? 네, 뭐 일단 그 정도?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